안녕하세요. 책 아저씨 TV의 초장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의사의 거짓말, 부제는 가짜 건강 상식입니다. 저자는 켄 베리님이시고요. 이분은 현직 의사이십니다. 그리고 의학 박사이자 가정의학 전문의이시고 수백만 뷰를 기록한 유명 의사 유튜버이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의학계가 맹신해온 오류투성이의 원칙과 명백한 거짓말을 파헤쳐서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분입니다. 번역은 한소영님이시고요. 출판사는 코리아닷컴 2019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거짓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잘 포장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그게 거짓인지 사실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않고 매스컴이나 또 언론이나 SNS에 퍼지는 정보들을 설마 거짓말이겠어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현상들이 의료계에서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전혀 사실이 아님에도 혹은 연구 결과가 전혀 없음에도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의사를 통해서 혹은 의료기관이나 제약회사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산업이나 연구기관에 의해서 가짜 건강 정보들 또는 건강 지식들이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태양빛 때문에 피부암이 생긴다, 우유가 뼈 건강에 좋다, 콜레스테롤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다, 저염식이 건강에 좋다 등등 입증되지 않은 그리고 근거도 없고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은 주장과 의견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여기에 맞춰 약 처방 같은 의료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런 의료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영원한 지식은 없다는 대원칙 아래 의사라고 하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공부하고 관련 분야의 논문이나 새로운 연구 결과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2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장과 2장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의료계의 현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사도 역시 하나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친 의존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장부터 24장까지는 총 22가지 종류의 의사들이 하는 거짓말, 즉 가짜 건강 상식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은 건강에 관한 각종 유언비어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26장은 건강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조언을 첨부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할 건강 관련 가짜 정보는 22가지 중 총 14가지입니다. 제 기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추린 것이고요. 모두 알고 싶으신 분은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서 1편과 2편 나누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의사는 신이 아니다. 의학과 관련된 모든 거짓말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면서도 기만적인 것을 꼽으라면 의사는 사람의 건강과 의학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지적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의학과 관련된 연구자와 과학자들이 인체와 사람의 건강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실을 충분히 밝혔다고 말하는 것도 대표적인 거짓말 중 하나다. 같은 의사로서 나 역시 인체에 관해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알 것이라 기대하며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환자를 대할 때는 꽤나 괜찮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젊은 의사 시절에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고 따르는 선배와 교수님들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의사들은 종종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은 전부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니까. 하지만 환자인 당신은 이런 거짓말을 계속 믿어서는 안 된다. 의사는 지금 알고 있는 지식과 더불어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더해져야 좋은 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거짓말 하나, 지방, 특히 포화지방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승하며 비만과 심장 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진실, 우리 각자의 몸속 세포 안에 간직된 DNA에는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동안 환경과 실험하며 살면서 형성하고 완성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 그런 유전 정보는 수천 년의 세월 동안 특정 먹거리와 녹색 식물, 단백질, 지방 등에 맞게 최적화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DNA는 곡물이나 과일 주스, 저지방 우유 등의 식품에는 적응하지 못했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된 상식 중의 상식은 바로 우리 몸의 DNA를 고려하여 조상들이 먹어온 방식대로 먹는 생활 방식을 택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불과 수십 년 전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거짓말을 널어놓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활 방식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각종 가짜 의학 상식이 난무하면서 진짜 상식이 설 자리를 잃었다. 식품에 들어있는 지방과 우리 몸을 이루는 지방 조직을 일컫는 지방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바람에 의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은 한심하게도 이 두 지방이 같은 것인 줄 안다. 그 때문에 식품에 함유된 지방을 먹으면 곧장 우리 몸속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난다고 오해한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은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하자. 하지만 영양 전문가와 의사들에게 좀 더 수준 높은 이해를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리일까? 농장으로 가서 상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목장을 운영하는 농부가 소나 돼지를 통통하게 살찌우고 싶을 때 과연 무엇을 먹일까? 소와 돼지에게 베이컨과 버터, 달걀, 노른자 등을 먹일까? 이것은 체중 감량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가 살찔 수 있으니 절대로 먹지 말라고 적어주는 식품 목록이 아닌가? 하지만 이건 완전 거짓이다.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체중을 감량할 수 없다. 이런 식품을 가축에게 먹이려면 돈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소와 돼지가 오히려 날씬해지는 황당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오히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가축을 살찌우려면 동물이 감당할 수 있는 한 많은 양의 전분과 탄수화물을 꾸역꾸역 먹이는 방법이 최고다. 그럴 때는 대개 옥수수와 곡물이 섞인 사료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에 어떤 의사가 농장에 가서 농부에게 소에게 통곡물과 옥수수를 먹여야 소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체중을 줄일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농부는 배꼽을 잡고 웃을 것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의사로부터 지방간 진단을 받으면서 지방 섭취량을 줄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잘못된 의학 상식의 민낯을 제대로 발견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을 살찌울 때 각종 곡물과 옥수수를 먹이면서 사람만 유독 지방을 먹어야 살찐다는 말인가? 이런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일 뿐이다. 이 말은 안셀 키즈 박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7개국의 연구 결과라는 제목으로 대중의 높은 관심 속에 발표된 그의 조작된 연구는 포화지방산을 많이 먹을수록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증가하고 심장질환의 발병률도 함께 상승한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하지만 애당초 22개국에서 수집했던 그의 연구 자료는 제목처럼 7개 국가의 연구로 축소 발표되어 깊은 의혹을 남겼다. 22개국에서 자료를 수집했으면서도 키즈 박사는 왜 데이터를 전부 사용하지 않고 축소했을까?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겠는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7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지방 섭취량과 심장질환의 발병률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예상되기까지 했던 것이다. 그래서 키즈 박사는 의도적으로 그런 결과는 배제한 채 7개국의 결과만 모아 발표했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모든 전문가와 연방정부까지도 포화지방은 신장 건강에 해롭다고 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키즈 박사의 이론을 검증하는 대신 이 결과를 사실로 받아들였을 때 입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앞다투어 진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같은 범주로 묶어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인체의 영양학적 측면에서 보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결론에 불과한데도 말이다. 마가린과 쇼트닝과 같은 트랜스지방은 우리 몸에 가장 해로운 식품 성분 중 하나로 손꼽을 만한 것들인데 이런 유해지방을 포화지방과 한데 묶어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결론을 도출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최근에 와서야 포화지방에 관한 의미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결과가 발표되기 시작했다.
체중을 줄이고 심장 관련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포화지방 섭취량을 줄이라는 의사들의 충고는 체중을 줄이거나 심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효과는 거의 없다. 단지 맛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할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비만에 관한 원칙은 유행병처럼 확산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식단을 조절하고 생활방식을 바꾸며 체중과 엉덩이 둘레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린다. 이제는 키즈 박사가 조작한 연구 결과를 무조건 수용하는 맹신을 멈추고 우리 몸의 원리에 대해 정확히 알 때가 되었다. 우리 뇌와 신경세포를 이루는 물질의 상당 부분은 지방과 콜레스테롤이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에 지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생명 현상이 대부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인체가 살아있게끔 해주는 모든 세포 간의 신호 전달 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까지도 어떤 의사가 지방을 먹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충격을 받고 그가 다른 동료 의사에게 그런 말을 하면 무시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환자들의 반응은 되게 비슷하다. 내가 지방을 먹어도 뚱뚱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들은 심한 충격을 받거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잠깐만요. 지금 뭐라고 했죠? 지금껏 살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듯 이제껏 평생 만난 모든 의사와 이웃, 심지어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런 말을 듣지 못했다는 듯 그런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집에 가서 거울을 보고 이 말을 10번 반복하라고 권한다. 나를 뚱뚱하게 만드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설탕과 녹말이다. 대개는 이런 말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발상의 전환이 시작된다. 그리고 먹거리와 체중 감량에 대해서도 점점 논리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조상들은 절대로 지방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기름기 많은 부위를 가장 선호했고 즐겨 먹었다. 우리도 그런 식단이 필요한 우리 몸의 DNA를 고려하면서 몸에 좋은 지방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 나는 기름진 식사를 종종 즐긴다. 함께 점심을 먹던 친구가 깜짝 놀랄 정도다. 지방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 큰일이 난다고 말린다. 하지만 나는 내 입에서 당기는 만큼 지방을 충분히 먹는 것이 오히려 체중과 여러 혈액 검사 결과를 정상 범위로 유지하는 비결임을 깨달았다. 거짓말 둘. 우유는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건강식품이다. 진실. 실제로 이제껏 사람이 우유를 마실 때 뼈가 튼튼해진다고 발표된 연구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유 소비량이 월등히 높은 나라의 국민이 우유를 덜 마시는 나라의 국민들에 비해 뼈가 더 단단하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유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은 엄청난 광고비를 지출하며 우유가 건강에 좋고 꼭 마셔야 한다는 거짓 정보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고 있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우유가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유제품 소비량이 가장 높은 국가가 골다공증 발생 비율도 오히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우유를 마시는 국민의 비율이 높은 국가가 우유 소비량이 적은 국가보다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알려졌다. 그 중에서도 최악의 유제품은 탈지유다. 지방을 없앤 탈지유는 유당과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단백질이 가득한 탓에 체중을 빨리 증가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영양학의 장점도 기대할 수 없다. 의사들 대부분이 알고 믿는 것처럼 우유를 마시고 체중이 늘어나는 것은 유지방 때문이 아니라 유당과 염증 관련 단백질 때문이다. 오늘날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는 여러 단계의 가공 과정을 통해 제품으로 생산된다. 저온 살균이나 균질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얀 색깔을 제외하면 소의 몸에서 가짜낸 본래의 우유와는 완전히 다른 식품으로 탈바꿈한다. 수많은 보고서와 관련 서적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바로 이 가공 과정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튼튼한 뼈를 가진 사람들은 우유를 전혀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점을 뒷받침한다. 관련 논문을 검색하면 우유 섭취량이 하루에 한 잔 미만인 여성보다 매일 우유를 두세 잔 마시는 여성의 골절 위험이 훨씬 높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다.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마찬가지인데 우유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대상자 집단의 전립선암 발병률이 적게 마시는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렇듯 우유 섭취와 관련된 부정적인 연구 결과는 지금도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더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 액상 형태의 유제품뿐만 아니라 탈지유는 입에 대지도 않는다. 아주 가끔 커피에 유지방 함량이 높은 휘핑크림을 넣어 마실 때가 있지만 저지방 유제품은 절대로 먹지 않는다. 유제품을 마시지 않은 이유로는 적정 체중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정신 상태도 훨씬 맑고 개운하다. 오랫동안 시달리던 지루성 피부염, 알레르기,
위산역류 증상도 우유를 끊으면서 사라졌다. 거짓말 셋.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위험하며 심장마비의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수치보다 높은 사람은 포화지방 섭취량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해야 한다. 진실. 의학계는 지난 수년간 정상적인 콜레스테롤의 공식적인 수치를 여러 차례 하향 조정했다. 정상의 기준이 내려감에 따라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과거에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 이하일 때는 정상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거대 제약회사의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진행된 여러 새로운 연구 결과는 그 상한선을 250 또다시 240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200으로 알고 있다. 거대 제약사의 투자로 진행된 연구를 통해 정상으로 볼 수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의 상한선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때마다 더 많은 사람은 고지혈증 치료제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사들은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지가 분명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미국 농무부의 식이지침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지침은 이렇게 바뀌었다. 지금껏 우리는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하루에 300mg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2015년의 지침에는 이 권고를 더는 유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왜냐하면 여러 연구를 통해 콜레스테롤 섭취량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사이에 신뢰할 만한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져 왔기 때문이다. 이런 방침은 미국 심장협회 및 미국 심장학회의 입장과도 동일하다. 콜레스테롤은 과다 섭취를 염려할 영양소가 아니다. 혹시 어딘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면 위 문장을 한 번 더 읽어도 좋다. 일본의 한 연구팀은 2015년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높은 혈중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을 유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그 논문은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과 콜레스테롤 수치 사이의 역관계를 증명했는데 이 결과는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바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을수록 다양한 원인 때문에 사망할 위험이 감소한다는 뜻이다. 그렇다. 우리가 읽은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낮은 사람은 도리어 사망할 위험성이 현저히 높다는 말이다. 최근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가장 높은 그룹에 해당하는 노인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노인들보다 기억력이 좋고 치매 발병률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거짓말 넷. 밀은 건강에 좋은 식품이다. 그래서 통밀로 만든 식품을 날마다 여러 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진실. 오늘날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밀은 우리 증조할아버지 세대에 재배해 먹던 것과 완전히 다른 밀이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요즘에는 농부들이 가축에게 풀 대신 빠르게 살찌워 상품화하려고 밀과 옥수수 등의 곡물 또는 지방을 섞은 사료를 먹이는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도 많다. 밀이 소를 살찌운다면 당연히 인간도 뚱뚱하게 만든다. 하얗게 가공된 밀이나 덜 가공한 통밀이나 그 어떤 종류의 밀이라도 인체에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껏 발표된 바 없다. 어떤 식품을 먹어도 단기간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식품을 장기간 섭취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제된 곡물보다는 통곡물로 만든 식품이 건강에 약간은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하다. 이런 연구 결과를 근거로 의사들은 통밀로 만든 식품을 환자들에게 건강식으로 추천한다. 하지만 통밀빵이든 흰빵이든 상관없이 모든 빵류의 혈당 지수는 설탕보다 훨씬 높다. 결국 자른 식빵 2장을 먹으면 달콤한 설탕을 한 숟가락 퍼먹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혈당을 상승하게 하는 셈이다. 이 사실만 봐도 건강한 밀에 대한 고정관념을 되짚을 필요가 충분하다. 혈당이 치솟고 그 결과로 인슐린 수치가 상승하는 우리 몸의 상태는 당뇨병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부디 이런 내 말에 의구심을 갖고 직접 여러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해 보길 바란다. 우리 눈에서 발병하는 백내장에서 무릎의 관절염까지 높은 중성지방 수치에서 높은 혈당까지 우리 몸에 나타나는 상당히 많은 질병의 주범은 바로
미를 함유하는 다양한 식품을 매일 수차례 섭취하는 현대인의 식습관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더 심각한 사실은 바로 밀가루 식품을 먹고 우리 몸에서 각종 문제가 진행되는 속도가 마치 달콤한 잼이 듬뿍 들어있는 도넛 한 개를 먹는 속도만큼이나 빠르다는 점이다. 밀에는 쾌락 중추의 활성을 유도하는 아편 유사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어 중독성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있다. 이 분야에 관한 몇몇 전문가는 밀가루 식품에 들어있는 그 성분 때문에 습관적으로 섭취하게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을 통해 우리는 저지방 통곡물 식이요법을 하는 사람들이 두세 시간마다 무언가를 먹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상당수의 사람들은 밀가루 식품 섭취를 중단하면 며칠 후에는 밀가루 음식이 더 먹고 싶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하며, 그런 이유로 새로운 식이요법에 실패하고 다시 과거의 식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이 문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밀가루 식품을 끊기 어려운 기분이 드는 것은 확실히 중독을 유발하는 밀의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나는 밀로 만든 식품을 거의 먹지 않는다. 먹을 음식이 피자밖에 없을 때라도 토핑만 먹고 빵 부분은 남기고는 한다. 식당에서 미트볼과 소스를 주문하더라도 곁들여 나오는 면을 빼달라고 요청한다. 이런 식습관 덕분에 내 몸무게와 건강 상태는 놀랍게 달라지는 중이다. 나도 예전에는 몸집이 거대했다. 하지만 이제는 환자와 허리둘레에 관하여 상담할 때 나처럼 해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의사로 거듭났다. 거짓말 5. 운동을 많이 할수록 체중은 줄어든다. 진실. 먹은 것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불태워야 살이 빠진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글을 읽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운동하는 만큼 몸무게가 줄어든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를 찾아보라. 쉽게 발견할 줄 알았는데 관련된 연구 결과가 없으니 누구나 적잖이 당황하다가 이내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도 현재로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유언비어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의견을 낼 때는 일단 무시당할 각오를 단단히 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운동 관련 시설을 운영하거나 운동 장비 또는 운동복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같은 주장을 내세우는데, 이는 이런 논리가 결국 그들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되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드러나는 일관된 사실은 운동은 체중을 줄이는 데 그다지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체중 감량의 수단으로서 운동은 거의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이미 60편 이상의 검증된 논문에서 증명하고 있다. 젊은 시절의 나에게 누군가 이 말을 했더라면 나는 그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냐며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의사들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우리는 진실을 바로 알도록 자료를 찾고 공부해야 한다. 그런 후에는 런닝머신에서 뛰기 싫어하는 자신을 더는 탓하지 말고 소중한 돈과 노력을 다른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운동은 우리 몸과 마음, 영혼마저 건강하고 윤택하게 한다. 운동을 하면 건강과 함께 기쁨도 누릴 수 있다. 단 좋아하는 운동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이다. 하지만 살을 빼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운동을 하면 치매 발생의 위험이 감소하고 울룩불룩 멋진 근육을 갖게 되는 등 여러 이점을 누릴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하지만 살을 빼기 위한 목표라면 운동은 이제 그만하자. 나는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고 활동량도 많은 편이다. 하지만 절대로 살을 빼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운동하지 않는다. 그 대신 트램펄린에서 아이들과 신나게 점프하며 놀거나 정원수에 가지를 친다. 가끔은 빠르게 조깅도 한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체중을 줄이기 위해 운동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거짓말 6. 팝콘, 견과류, 씨앗 등을 먹으면 대장 개실염에 걸릴 수 있고 이미 개실이 있다면 염증이 재발할 수 있다. 진실. 견과류와 각종 씨앗이 개실 또는 대장 개실염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와 관련된 여러 연구를 샅샅이 검색했지만 이런 사실을 입증한 좋은 논문은 단 한 편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단 한 편도.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나니 이런 거짓 정보를 환자에게 권하고 전달하는 의사들의 무책임함과 그들의 거짓말이 진실인 줄 믿고 따를 사람들의 건강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의사협회지 자마에 발표된 하나의 논문은 아마도
미국 내의 의사 대부분이 읽었을 것으로 예상될 만큼 관심과 인정을 한 몸에 받았다. 논문에 따르면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그 연구의 결과에는 일부 식품을 섭취할 때 대장계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그 문제의 식품에 씨앗과 견과류, 팝콘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씨앗과 견과류, 팝콘 등을 많이 섭취하는 대상자 집단은 오히려 대장계실염 발병률이 낮게 나타났다. 그렇다. 오히려 낮았단 말이다. 이 거짓말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의료인이 거짓 의학 정보를 믿고 그 정보를 환자에게 전달할 때 그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그 어떤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의학적 진실인 것처럼 조언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나는 견과류와 씨앗 종류를 좋아하고 매일 조금씩 먹는다. 담배를 피우지 않으며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난 아직까지 대장계실염에 걸려 고생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만일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예전처럼 견과류를 먹을 생각이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누구나 그렇게 하길 바란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